다수의 적합한 야생종, 간이 각 종의 전파 유기성, 다수의 작물화가 된 식물종과 가축화된 동물종, 식량 저장, 인구가 많고 조밀하며 계층화된 정주용 사회, 기술. 가축을 소유한 인간 사회의 경우 가축이 인간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 고기, 젖, 비료를 주고 쟁기를 끄는 것이다. 그 가운데 첫 손에 꼽히고 가장 직접적인 것은 가축화된 동물들이 각 사회에서 야생 사냥감을 대신해 주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점이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미국인은 동물성 단백질의 대부분을 소, 돼지, 양, 닭 등에서 얻으며 사냥에서 잡은 사슴고기 따위는 어쩌다가 맛보는 별미일 뿐이다. 또 가축 중 일부 대형 포유류는 젖과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저절자는 포유류에는 소, 양, 염소, 말, 술록, 물소, 야크, 그리고 단봉 낙타와 쌍봉 낙타가 있다. 그 포유류를 도살해 고기를 소비하는 것보다 몇 배나 많은 영양을 일생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준다.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작물화된 식물과 더불어 두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해 수확량을 증대시킨다. 첫째, 현대의 정원사나 농부들도 경험으로 잘 알듯이 분뇨를 비료로 사용하면 수확량이 크게 증가한다. 현대에는 화학 공장에서 합성 비료를 만들지만 대부분 사회에서는 아직도 동물, 특히 소가 중요하지만 아울러 약나 양 따위의 분뇨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료의 주 원료로 사용된다. 전통 사회에서 분뇨는 불을 피우는 연료로도 귀중한 것이었다. 가축화된 포유류 중 가장 큰 종들이 쟁기를 끌어 종전에는 농경을 하기 어려웠던 땅을 경작할 수 있게 한 것도 작물화된 식물과 상호작용하는 것이었다. 쟁기를 끄는 동물에는 소, 말, 물소, 발리소, 야크 그리고 소의 잡종 등이 있었다. 그 동물들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다. BC 5000년 직전에 발생했던 이른바 선형 토기 문화, 유럽의 신석기 문화는 원래 땅을 파는 막대기만 하나 있어도 경작할 수 있을 만큼 흙이 무른 곳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1000년 이상 시간이 흐른 뒤에 소가 끄는 쟁기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농경민들은 흙이 단단하고 질긴 풀뿌리가 뒤엉켜 경작하기는 어렵지만 면적은 훨씬 더 넓은 지역까지 경작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북아메리카 태평양의 남아메리카 원주민 농경민들도 각 유역에서는 일찍부터 농작물을 길렀지만 풀뿌리가 뒤엉켜 있는 드넓은 산지에서는 19세기에 유럽인과 함께 동물이 끄는 쟁기가 도입된 뒤에야 비로소 농경을 시작했다. 이상은 동식물의 가축화, 작물화로 수렵 채집 생활보다 더 많은 먹거리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인구가 조밀해지는 직접적인 효과들이다. 한편 그보다 간접적인 효과는 식량을 생산하려면 어쩔 수 없이 택해야 하는 정주형 생활의 영향들이다. 수렵채집민은 야생 먹거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농경민은 밭과 과수원, 주변을 떠날 수 없다. 그리하여 일단 거처가 고정되면 그때부터 산하 간격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 정착 생활에 따른 가축화와 작물화의 이점과 그 영향. 수렵 채집민의 어머니가 야영지를 옮길 때에는 몇 가지 소지품과 함께 아이를 단 한 명만 옮길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먼저 태어난 아이가 뒤처지지 않고 부족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걸음이 빨라질 때까지는 다음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실제로 유랑 생활을 하는 수렵 채집민은 수유기의 부월경, 금욕, 유아 살해, 낙태 등으로 4년 정도 터울을 유지한다. 그와 대조적으로 정주형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제대로 먹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낳을 수 있다. 농경 민족의 산하 간격은 약 2년으로 수렵 채집민의 절반에 불과하다. 직접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농경 민족은 출산율이 높고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사람을 먹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렵 채집민보다 인구 밀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정착 생활의 또 다른 영향은 잉여 식량을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장한 식량을 가까이서 지키지 않는다면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유랑형 수렵 채집민도 가끔 며칠 만에 소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먹거리를 장만할 때가 있지만 어차피 그것을 지킬 방법이 없으므로 그러한 행제는 그들에게 별로 소용이 없다. 그러나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기능 전문가들을 먹여 살리려면 음식 저장이 필수적이다. 더구나 전문가들만 사는 마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므로 유랑형 수렵채집민 사회에는 전업식 전문가들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정주형 사회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전문가 유형 중에는 왕과 관료도 있다. 수렵채집민 사회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이며 전업 관료나 세습적인 주장이 없고 무리 또는 부족 수준의 소규모 정치 조직이 있을 뿐이다. 몸이 성한 수렵 채집민이라면 누구나 빠짐없이 먹거리를 얻는 일이 시간을 쏟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일단 식량을 비축해둘 수 있게 되면 정치적 엘리트 계급은 남들이 생산한 식량을 통제하고 조세 징수권을 주장하며 스스로 먹거리를 장만해야 하는 문제에서 벗어난다. 그리하여 정치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중간 규모의 농업사회는 흔히 추장사회로 조직되고 왕국들은 대규모 농업사회에 국한된다. 그와 같이 복잡한 정치적 단위들을 오래 지속되는 정복사회를 치르는 데에 평등한 사냥꾼들보다 훨씬 유리하다. 물론 북아메리카 서북부의 태평양 연안이나 에콰도르 연안과 같이 주변 환경이 유난히 풍요로운 일부 수렵 채집민은 정주형 사회, 식량 저장, 미숙한 수장사회 등을 발전시키기는 했지만 왕국이라고 할 만한 단위로 더 나아가지는 못했다. 조세를 걷어 비축한 잉여 식량이 있으면 왕이나 관료 이외의 전업식 전문가들도 부양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정복 전쟁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전문적인 병사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인다는 점이다. 영국이 잘 무장된 뉴질랜드의 토착민 마오리족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그것이다. 마오리족도 일시적으로는 몇 번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만 전쟁터에서 지속적으로 군대를 할 수는 없었다. 결국 마오리족은 전업식 영국군 1만 8천 명에게 서서히 파멸되고 말았다. 그리고 저장된 식량이 있으면 정복 전쟁엔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제들, 칼이나 총기를 비롯한 각종 기술을 발전시키는 금속 기술자 등의 숙련공 그리고 기억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보존해주는 필경사 등도 먹여 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나는 농작물과 가축이 지니고 있는 음식으로서의 직접적, 간접적 가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 밖에도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각종 소중한 재료를 제공하는 등 여러가지 용도가 있다. 농작물과 가축에서는 의료, 담요, 그물, 끈 등을 만들 수 있는 천연 섬유가 나온다. 식물이 작물화된 주요 중심지들은 대체로 식용 작물뿐만 아니라 목화, 아마, 대마와 같은 섬유 작물도 개발했다. 가축화된 일부 동물에게서는 양, 염소, 라마, 알파카 등의 털과 누에의 명수실 등의 동물성 섬유를 얻었다. 가축화된 동물의 뼈는 야금술이 개발되기 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인공 유물을 만들던 중요한 재료였다. 소가죽은 무두질에서 사용했다. 남북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초기에 재배되었던 농작물 중에는 먹으려고 기르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릇으로 사용되는 호리병박이었다. 가축화된 대형 포유류는 19세기에 철도가 개발될 때까지 육상 운송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인간 사회를 더욱 혁신시켰다. 동물을 가축화하기 전에는 육지에서 물자나 사람을 운반하는 수단이라고는 인간의 등밖에 없었다. 그것을 대형 포유류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육지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무거운 물자까지 대량으로 멀리 신속하게 운반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가축화된 동물 중에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은 말, 당나귀, 야크, 술록, 그리고 단복 낙타와 쌍복 낙타 등이었다. 이 동물 5종과 나마는 짐을 나르는 데도 이용되었다. 소와 말은 수레를 끌었고 술록과 개는 북극 지방에서 썰매를 끌었다. 말은 유라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장거리 운송의 주된 수단이 되었다. 가축화된 낙타류 3종, 단복 낙타, 쌍복 낙타, 라마, 은,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중앙아시아, 안데스 등지에서 각각 유사한 역할을 했다. 동식물의 가축화, 장물화가 정복, 전쟁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한 예는 유라시아의 말이었다. 고대 전쟁에서 말의 군사적 역할은 지프나 셔먼 탱크에 필적하는 것이었다. 3장에서 언급했듯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프로테스의 피사로는 적은 수의 모험가를 이끌고 아즈텍과 잉카 제국을 전복시킬 수 있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 BC 4000년경 안장도 없이 말을 타던 시대에는 말은 아마 인도 유럽 어족이 우크라이나에서 서쪽으로 팽창한 배경이 된 군사적 요소였을 것이다. 그 언어들은 결국 바스크어를 제외한 초기 서유럽 언어들을 모두 대체하게 되었다. 그 이후 말에 멍에를 씌워 마차를 비롯한 탈 것에 연결하기 시작했을 때 BC 1800년경에 발명된 말이 끄는 전차도 역시 근동 지중해 연안 중국 등의 전쟁 양상을 혁신했다. 예를 들어 BC 1674년 말 덕택에 입양이 있는 힉소스인 동방에서 온 유민민족이 당시 말이 없었던 이집트를 정복해 잠시나마 파라오로 군림하기도 했다. 다시 그 이후 안장과 등자가 발명되었을 때는 훈족을 비롯한 아시아 스텝 지대의 여러 민족이 말 덕분에 로만 제국과 그 뒤를 이은 국가들을 철회로 위협할 수 있었다. 그 영향은 13세기나 14세기에 몽골이 아시아와 러시아의 많은 지역을 정복하면서 절정에 이탈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 때 도입된 트럭과 탱크가 마침내 말을 대신해 전시의 신속한 운송수단이나 공격용 탈 것으로서 주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단복낙타와 쌍복낙타도 각자의 지리적 범위 안에서 말과 유사한 군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상의 모든 신뢰에서 가축화된 말을 가진 민족이나 그것을 이용하는 더 나은 방법을 개발한 민족은 그렇지 못한 민족에 비해 막강한 군사적 이점을 누렸다. 정복 전쟁에서 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가축화된 동물과 더불어 인간 사회에서 진화한 병원균이었다.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등의 전염병은 원래 동물들에게 퍼져 있던 매우 유사한 조상 병원균에서 나왔는데 각각 돌연 변이를 거쳐 인간의 병원균으로 특수화되었다. 동물을 가축화한 사람들은 새로 진화한 병원균에 제일 먼저 희생되었지만 곧 새로운 질병에 상당한 저항력을 진화시켰다. 그렇게 부분적으로나마 면역성을 지닌 사람들이 일찍이 그 병원균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과 접촉하면 당장 유행병이 돌기 시작해 심한 경우 전체 인구의 99%까지 몰살되기도 했다. 궁극적으로 가축화된 동물에게서 얻은 병원균들은 나중에 유럽인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공화국, 태평양의 여러 섬 등지의 원주민을 정복할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간단히 말해서 동식물의 가축화와 강물화는 곧 훨씬 더 많은 식량과 조밀한 인구를 의미했다. 그 결과 잉여 식량이 생겼고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을 이용해 그와 같은 잉여 식량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났다. 그 두 가지는 정치적으로 집권화하고 사회적으로 계층화하며 경제적으로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정주형 사회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선행 조건이었다. 그러므로
가축화, 작물화된 동식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유라시아에서 제국, 문자, 쇠, 무기 등이 제일 먼저 발달했고 다른 대륙에서는 그보다 늦어지거나 끝까지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궁극적인 원인이 되었단다. 말과 낙타의 군사적 쓰임새와 동물에게서 얻은 병원교의 살상력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게 될 식량 생산과 정복 사이의 여러 연관성이 모두 드러났다.